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정치 속의 철학 이야기, 철학 속의 정치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 시간,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오늘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에겐요, 좀 특별한 순간입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의 지지로 바로 이 책이 녹음실을 벗어나서 공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이 책이 그 녹음실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책이 주기적으로 느티나무 아카데미와의 협력 아래 이렇게 공개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공개 녹음이라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달 전에요, 어떤 책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르고 있었을 때 사실 그 이름만 믿고 나오지도 않은 책을 미리 골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계의 문제적 남자,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수장이죠. 바로 선대인 소장의 책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요, 이 책 제목도 되게 인상적이지만 또 하나 좀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커다란 카피로 박혀 있습니다. 좀 그 카피 자체가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5년 뒤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입니다. 5년 뒤 당신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 정말 무지막지하다는 사실은 알파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화 등의 용어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좋아 4차 산업혁명이지 이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걱정입니다. 도대체 우리 미래의 일자리의 전망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과 일자리의 공식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잘 건너가기 위해 오늘 선대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선대인 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책은요, 일단 선대인 소장의 18분 강연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왜 18분이냐면요. 과학적 통계로 18분이 가장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도 앞선 정보를 두뇌가 밀어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일단 18분으로 정해봤는데요. 어감에 약간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 어쨌든 딱 18분은 아닙니다. 선대인 소장님. 그 언저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대인 소장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18분 강연을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저는 이 강의장이 꽉 찰 줄 알았어요. 한 100명쯤 올 줄 알았는데 50명 정도밖에 안 왔다 그래서 내 인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김만권 박사가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김만권 박사하고 저하고는 약간 특수관계입니다. 뭐냐?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저를 초청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 일의 미래, 제 책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은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인데 일 이야기 또는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골치 아프시죠, 사실. 고민도 많으실 거고. 왜냐하면 지금도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다들 일자리 불안하고 또 젊은 분들은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근데 노후는 점점 길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소득을 누려야 되는지 이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되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지금도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우리의 지금 5년, 10년, 15년 뭐 이런 저 시간적 범위 안에 거센 쓰나미들이 막 몇 개씩 몰려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와 있는 것은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이고, 그 다음에는 곧 밀어닥칠 게 인구 마이너스. 뭐 사실은 영어 정확하게는 인구 오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인구가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인구 마이너스 시대가 밀려오고요. 자, 여기까지도 그래. 뭐 어차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뭐 우리만 겪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술 빅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만 4차 산업혁명, 또 그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그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제2의 기계 시대, 이런 흐름들이 사실 같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의 변화를 부르고 있고, 이 산업이 변하면 그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다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또는 새로 생겨나는 거죠. 이 파고들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꾸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비정규직이나 임금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전체 거시경제 흐름,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몇 가지 큰 조류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놓고 좀 먼 시야로 이렇게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좀 했던 거고요. 어차피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이따 이제 그 김만근 박사하고 뭐 질의응답을, 그러니까 대담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짧게 제 뭐 이야기를 좀 드리면, 먼저 저성장 흐름부터 한번 좀 보시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매출액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외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해가 아니라 두 해, 세 해, 네 해, 다섯 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 뭐 제1차, 2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외환위기 있었고 2008년 경제위기 있었지만 다 충격이 고런 깊었지만 금방 회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성장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많은 분들한테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IMF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IMF 때는 충격이 고런 깊었지만 1, 2년 버티면 끙 이를 물고 1, 2년 버티면 됐거든요. 이제는 버텼는데 좀 더 나빠져. 버텼는데 좀 더 나빠져.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부터가 이래요. 근데 우리의 주력 산업, 주력 기업들이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외환위기 이후로는 우리 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도 충분하게 고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기업들이 고용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로 간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미 제조업 취업자 수가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뭐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 이 흐름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면 뭐 취업자가 계속 늘어난다, 뭐 일자리 얼마 창출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일자리가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제대로 된 일자리는 사실 늘어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취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주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이상에서 늘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50대 초중반에 정규직장에서 나와요. 나오고 나서 뭘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차리죠. 치킨집, 중국집 뭐 이런 걸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니던 사람이 치킨집을 차리면요, 삼성전자 다닐 때는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치킨집을 차리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됩니다. 왜? 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던 어떤 가정주부가 같이 치킨집 일을 도우면 가족 종사원이 되는 거예요. 뭐 백수로 있던 자식이 일손을 거들면 여기도 갑자기 취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자영업의 70%가 5년 안에 망한다고 그러죠.
그럼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일자리의 대부분도 사실은 정말 거기 고용해서 일하는 알바들보다 못 벌어 가는 뭐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러죠. 사실 제대로 된 일자리들은 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주력 산업, 주력 기업들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정체나 쇠퇴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을까? 그전에도요,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 증가율과 직원수 증가율을 한번 대비해서 봤어요. 봤더니, 예를 들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고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안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대표 기업이죠. 한 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직원 수는 1.2배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직원 수가 다 증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규모가 커진 거에 비하면 너무 안 늘어난 거죠. 안 늘어나도.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주력 기업들이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신흥 산업 그 분야에서 생겨나는 신흥 기업들은 고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느냐? 물론 기존의 기업들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율이, 고용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그 화장품 시장을 공략해서 유명해진 아모레퍼시픽이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대비 2015년까지 매출액이 5.7배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겨우 0.8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5배 증가한 거죠. 1.85배. 기존보다.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이른바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나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되게 큰 기업이 있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의 20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는데 직원은 5배 정도 증가한. 예, 그새 거친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신흥 산업의 신흥 기업들이 조금 더 고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기존의 빈자리를 빼어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막 10만 명, 6만 명 이상 이렇게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5, 6천 명 또는 한미약품은 2천 명 정도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일자리 또는 기준 같으면 늘어났을 일자리들이 안 늘어나는 것을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신흥 산업, 신흥 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R&D 집약형 일자리들이 많고요. 고급 기술 일자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거죠. 그래서 그 소수의 인력을 채우고 나면 굳이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삼성전자 요즘 더 큰다? 삼성전자 예를 들면 평택에 반도체 라인 새로 깔고 있죠. 엄청난 규모로 깝니다. 근데 거의 공장 자동화가 다 돼서요.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9년 이후 2015년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자리는 주로 10인 이하, 20인, 30인 이하, 뭐 100인 이하 이런 식으로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늘어났고요. 반면에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어디서 올라갔느냐? 대기업 일자리만 올라갔고 영세 서비스업, 영세 사업장 일자리는 다 평균적으로 이 임금의 이 평균적인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거죠. 이게 사실 소득의 양극화 흐름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성장의 여파는 이미 한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흐름도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좀 이따 이제 대담 과정에서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인구 절벽, 소비 절벽 이야기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구 절벽은 뭐냐?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버는데 이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사실 소비도 활발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50대 가계의 평균 소득은 그 가구 전체로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미달한다고 너무 체념하시지 마시고요. 50대 한창 벌 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평균값을 올려놨으니까 예, 실제로 뭐 중위값으로 따지면 더 낮을 거예요. 어쨌거나 평균 가계소득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60대 이상으로 가면 이게 3천원으로 줄어버려요. 소득이 절반으로 줄면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구 절벽이 이어서 이제 소비 절벽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소비 절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들면 그 소비를 적게 하는 업종의 산업, 기업들은 힘들어지겠죠. 고용을 늘리기 힘들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사업이 줄어들어요. 교육 수요가 줄어들죠. 그럼 특히 사교육 시장 많이 팽창했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고 실제로 학원가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사교육 시장은 더 이상 크게 팽창하지 않는데 다음에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이야기는 다시 조금 기회가 되면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빅뱅 와해 시대의 산업과 일자리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세 번째 그 파고라고 했던 기술 빅뱅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 기술이 빅뱅처럼 급속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채택한 그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서 급속도로 또는 폭발적으로 빅뱅처럼 팽창했다가 가라앉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완만하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용이 되고 이렇게 사라졌다면 기술 빅뱅 시대 또 이게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제 정립이 된 게 빅뱅 파괴라는 현상인데요. 이 빅뱅 파괴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용이 됐다가 또 한편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는데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산업이 재편되고 기업이 재편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관련한 기업만 재편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산업, 주변 기업 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조차 한꺼번에 그 재편의 소용돌이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타고 지금 기업의 수명은요, 워렌 버핏이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하던 196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한 6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15년,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됐죠? 사람의 수명은 이제는 뭐 제 연배만 돼도요, 지금 살아있으면 대략 한 90세 이상은 산다고 그러고요. 조금 지나면 뭐 100세를 바라보겠죠. 저희 애 세대로 가면 지금 관련한 전문가들 이야기로 되면 평균 수명이 120, 140세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평생 나 한 직장에 뼈를 묻겠어. 가능했죠? 지금은요, 뼈를 묻고 싶은데 뼈를 묻기 전에 기업이 한 서너 번 망해요, 자기 인생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바뀌는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대응도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술 빅뱅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 스마트폰 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2008년에 등장했는데 그 등장하고 나서 기존 휴대폰 업체의 최강자 노키아가 2년 만에 무너집니다. 코닥도 근데 무너져 버려요. 코닥은 뭐 스마트폰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스마트폰에 뭐가 있나요? 카메라 다 있죠. 그래서 원래 디지털 카메라 등장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등장하고 나서 2, 3년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아이나비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다 장착하고 다녔죠. 지금 다 그러나요? 뭐 쓰나요? 뭐 카카오 내비 이런 거 쓰고 티맵 쓰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이나비 만들던 업체에서 지금 블랙박스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업체들이 경계 간의 파괴가 일어나면서 졸지에 기존의 일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새로운 빅뱅 파괴의 현상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흐름이고요. 실제로 전기차는 2016년 비해서 2020년 정도 가면 약 2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테슬라가 지금 이미 국내에 상륙했죠. 예,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상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한 8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건너오니까 1억 2천이 돼버리던데. 여튼 그렇게 이제 상륙하면서 전기차 흐름을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타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전기차가 도입이 되면 제가 조금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부품 수가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품이 적으니까
뭐 수리를 적게 해도 되고 사고도 적게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인명피해 사고 뭐 당연히 줄어들고요. 또 자율주행차와 결합이 되면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전기차와 결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른바 공유 차량 서비스도 늘어나고 그런 등등의 이제 파급 효과들 때문에 일자리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일단 기존의 자동차 업계도 도전을 받는데 부품 업계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는 부품을 한 3만 개 이상 쓰는데 전기차로 가버리면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기존의 부품 업체들 문 닫을 업체들이 많겠죠. 새롭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또 석유 에너지에서 이제 전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의 화석연료 생산하던 에너지 업체들 타격받을 거고요. 그 축을 따라서 정유사들, 주유소들, 또 수리업체들, 또 차량 공유 서비스 나오면은 자율주행차 나오면은 운전사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연쇄적으로 그 관련 산업과 또 일자리들이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제가 했던 뭐 슬라이드는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더 해도 돼요? 네. 감사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네. 자, 한 5분 정도만 더 써서 이야기 드릴게요. 맞습니다. 사실 너무 인위적으로 또 자르면 맥락이 끊겨서 별로 좋진 않아요. 네. 일단 저 김만근 박사가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18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내용은 서서히 잊혀져 가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EA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아까 이제 김만근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알파고 사태로 굉장히 뭐 전 사회적인 이제 쇼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로봇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그 일자리의 대체 또는 소멸 현상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존의 3차 산업혁명 때까지처럼 인간은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나는 흐름을 보면 자동화에 따라서 일자리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충분히 새로운 일자리들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다, 만들어진다 이런 비관론과 낙관론이 여전히 일정하게 전망이 교차하지만 근데 두 전망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일자리들은 급속히 사라진다라는 것만은 공통점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2만 명 근무하던 중국 공장에서 로봇 투입 뒤에 100명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라는 건 처음 접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직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의 대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건 한편으로는 뭐 3위를 기록한 독일이나 2위를 기록한 일본처럼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사실 이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동의 사회적인 견제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게 제 진단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로봇연맹에서 이제 이 추정을 해봤더니 2025년 갔을 때 산업용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또는 인건비 절감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역시 한국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한국은 인건비 절감률이 한 33% 정도 되고요. 세계 평균의 한 2배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향후에 늘어나야 될 일자리 3개 중에 하나는 그냥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앤드류 맥카피라고 그 제2의 기계 시대라는 굉장히 훌륭한 책을 쓴 그 저자 중에 한 분이 사용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1980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은요.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소득이나 일자리가 동시에 같이 성장했거든요. 이걸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커플링을 이루어왔죠.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부터 이게 중위소득이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정착하기 시작해요. 이건 언제부터냐? 레이건이 들어서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칭하고 한편으로는 공급주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비정규직 노동들이 저임금 노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는요.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맥카피 교수는 이 현상을 가지고 그레이트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플링으로 계속 동조화해서 움직이던 흐름이 이제는 탈동조화되고 있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이 높아져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2000년대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즉 민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건 바로 자동화, 로봇의 도입 흐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형의 또는 어떤 기술 수준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지를 보면요. 중급 수준의 기술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이나 저급 기술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건요,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상황을 나타낸 건데요. 예를 들면 경영이나 사업, 재정 운용, 컴퓨터 및 수학처럼 이제 기계를 부리는 학문, 이런 쪽 전공의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호 서비스나 시사 및 서빙, 그 다음에 개인 돌봄 서비스 같이 이렇게 일종의 휴먼 터치가 필요하면서 로봇들이 이런 미세한 동작들은 아직 구현하기 힘든, 그러면서도 로봇들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절감률이 높지 않은 이런 저급 일자리들은 아직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산이 됐든 사무가 됐든 판매가 됐든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중급 기술 수준의 일자리들이 사실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쪽 저급 기술 일자리도 로봇 공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미세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더 저렴하게 로봇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급 기술도 안전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의 어떤 유형별로 나타내 보면요. 그러니까 비정형 인지, 루틴하지 않은 그런 머리를 쓰는 일자리들은 고급 기술 일자리에 근접하는데 이런 일자리들은 비중이 늘어나고 또 육체 노동이라 하더라도 비정형으로 일하는 그런 것들은 역시 로봇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여전히 일정하게 있는 반면에 정형 일자리들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매뉴얼화된 일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라든지 대량 매뉴얼화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정형화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많았죠. 그런데 그런 일자리들은 공장 자동화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급 기술 수준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노동소득이 레이버 쉐어라고 되어 있는 게 노동소득인데요.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진위 계수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4차 산업혁명 여파에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라지는 일들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 행정, 제조, 생산, 건설, 채굴 이런 쪽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킬들을 가져야 되냐?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스킬들을 가져야 되고 명민한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명민한 사고 능력은 좀 쪼개보면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감안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혁신할 수 있어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나 모호한 상황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인 상황 또는 다양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 형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저의 이전에 쓴 세계의 명제인 선대인의 빅피처를 아마 글로벌리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큰 그림을 보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킬들도 필요하고요. 또 글로벌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중시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기술들은 문제 해결 능력, 소셜 스킬,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최근까지도 계속 중요한 어떤 일의 종류들을 보면 가업의 종류들을 보면 소셜 스킬들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셜 스킬이라는 것은 뭐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고 자제력, 긍정적인 자아관념,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등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우리 아이들을 잠재력을 키워야 되는데 다 잠재우고 있죠. 예. 공부해라 그러면서 스트레스 잔뜩 주고요. 그래서 엘빈 터플러는 지난해 돌아갔습니다만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좀 종합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읽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방송 녹음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동안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가 일자리의 수명이 짧아지는데 반면에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는 평생 학습이 꾸준하게 필요하고요. 대량 생산 시대에 매뉴얼화된, 정형화된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정쩡한 중간기술 수준의 일자리들이 가장 위험하다. 반면에 모바일이나 SNS의 발달 같은 것들로 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욕구가 세분화되고요. 또 세분화된 수요에 맞는 세분화된 어떤 서비스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계가 쉽게 대체하지 못한 일자리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에 따라서 더 가치가 커질 거고요. 한편으로 O2O나 핀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분야는 더 효율화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스펙의 효용성 또는 뭐 이른바 사자 직업이라고 하죠. 라이센스의 그런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는다. 자기만의 컨텐츠 역량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늦게까지 일하며, 이건 좀 짧게 쓰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야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최대한 노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보람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가능하면 늦은 나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일하면서 소득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하나의 직장에 목매지 말고 일생 동안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다는 건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계속 끊임없이 혁신을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가 자원이 있을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최대한 정점에서 다음 단계로 건너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만고불변의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든 소명이라고 하죠. 원래 우리가 천직이라고 하는 걸 vocation, 그것도 이제 calling, 신의 부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 사회가 깊은 허기를 느끼는 것에 교차점을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자신만이 잘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을 찾아 나간다면 이건 뭐 지금이나 나중이나 언제든 자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아무리 제 나름대로 굉장히 빨리 진행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30분 가까이 걸렸네요. 시간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선대인 소장님의 강의, 소위 이제 저희들 한 30-40분 정도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열정적으로 강의해준 선대인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